오늘 뉴욕 시장 보면서 느꼈던 게 반도체들이 일단은 뭔가 좀 회복을 해보려고 노력을 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여전히 또 중동 상황, 그러니까 유가 상승, 뭐 국채금리 상승, 뭐 인플레 압박, 또 다시 요 또 논리로 또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네, 뭐 통상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동안에도 조정을 많이 보여왔는데요. 상승 과정에서도 많이 보여왔습니다. 변동성을 보여왔는데 통상 고점 대비 뭐 한 20% 이상 빠진 적이 많았고요.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2022년에 제가 세어보니까 20% 이상 빠진 그 횟수가 6번이더라고요. 2022년 한 해예요? 아니요, 2022년 이후에 지금까지 네, 20%씩 빠졌던 게 자주 한 5% 빠졌네요. 빠진 적은 뭐 굉장히 부지기수였고요. 네. 뭐 20% 하락하면 뭐 대세 하락이다라고 보통을 뭐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펀더멘탈이 견고하면 큰 관계가 없다라는 것인데 말씀 주셨듯이 중동 정세가 계속 꼬이고 있으니까 어제 반도체 상승이 미국장에서 무산됐고요. 그렇죠. 오르다 말았죠. 그리고 뭐 종목별로 좀 엇갈렸고요. 하이닉스는 ADR에 좀 빠졌더라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뭐 마이크로는 좀 올랐고 그러면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유가 때문에 그렇죠. 4.56% 다시 이제 4.6%에 근접합니다. 10년물이. 네, 10년물이. 그래서 전 세계가 조금 물가의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상태인데 이 중동 전쟁이 빨리 안 끝나주니까 이게 지금 중앙은행들이 굉장히 조금 뭐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유럽 중앙은행도 금리를 올리는데 우리가 금리를 올리는 거는 뭐 그럴 법해라고 하는데 유럽은 금리를 올리면 수 있는 펀더멘탈이 아닌 거잖아요. 경제가 별로 안 좋은 상황인데. 네, 근데 뭐 물가를 지금 그러니까. 네, 생각하면 안 올릴 수가 없고 이번에는 쉬었다가 다음 달에는 올릴 것이다. 아, 그렇게 했대요? 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럽 쪽은 어쨌든 이 유가발 인플레 부담을 계속 하여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결국에 유가가 뭐 물론 120달러까지 단기간에 급등했다가 떨어져서 지금 뭐 70달러 대가 좀 하다가 다시 80달러 올라오긴 했는데 그러면 유가 상승했던 부분, 그 상승분 그거가 인플레에 미치는 그 상황이 계속 더 뒤로 연장된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다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 네, 아무래도 유가가 올라가면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시차를 두고 전체 경제에 이제 파급 스며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산자 물가로 일단 전가가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생산자 물가가 서비스 물가까지. 그러겠죠. 뭐 가령 미국 물가 지표도 보면 뭐 지난달에는 조금 예상보다 마이너스로 나왔습니다만은. 네. 5월 달만 해도 이제 유가가 올라갈 때니까 굉장히 컸죠. 그때 물가 헤드라인이 4%였으니까요. 네, 물가 상승률의 거의 헤드라인 물가의 60%를 유가가 에너지 가격 상승이 차지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뭐 운송비라든지 항공료라든지 이런 유가와 관련된 서비스 요금도 같이 올랐거든요. 결국 그게 이제 네. 계속 확산이 되는 네, 거니까. 그래서 이제 6월 달 들어가면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7월 달 들어가면 이제 떨어지겠거니 네. 유가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이제 올라가니까 이게 이제 또 도돌이표죠. 그러면 이제 다시 지금 7월 달 물가, 8월 달에 우리가 받아보는 7월 달 물가는 또 5월 달 물가 지표랑 비슷하게. 헤드라인도 유가 때문에 올라가고 상품 물가도 올라가고 서비스 물가도 항공료라든지 뭐 보험료라든지 운송 비용이 운수 창고 비용이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7월 달 물가는 다시 또 5월 달로 5월 달로 도돌이표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서 이게 이제 금리에 영향을 계속 주기 때문에 사실 그 중앙은행들은 세 가지를 봅니다.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첫 번째는 이제 공급 측면에 지금 유가 같은 물가. 이거는 뭐 연준이 통제할 수 없는, 한국은행이 통제할 수 없는 물가지만 그래도 성가신 존재죠.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이제 수요 쪽에 임금 상승률이라든지 정말 경제가 좋아서 생기는 소비가 좋아서 생기는 그런 수요 측면의 인플레이션이고 한 가지가 지금 빠져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지만 깊이 다루고 있지 않는 부분이 사실
2022년 이후에 많이 풀린 유동성. 예,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미국이 재정 지출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 감세 정책도 하기 때문에 네, 이것도 더 풀린 거죠. 폭넓은 의미에서 유동성 증가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유동성 요인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유가마저 불안하면 이 수요 요인과 지금 미국 경제가 좋지 않습니까? 네. 임금 상승률이 세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 경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수요 요인도 좋고 또 유동성 요인은 지금 그 기저에 깔려서 계속 물가를 높이는 압박 요인이 되고 있고 그래서 유가마저 불안하면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좀 그 코너에 몰리는 그러게요. 그러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 7월 FOMC 때 이제 워시가 등판하고 나서 이제 6월이죠. 등판하고 나서 뭐 이런저런 시장에 시그널을 주지 않을 거야. 딱 그러고 나서 이제 분위기가 특히 이제 지난 이제 6월달 그 CPI, PPI 나오고 나서 분위기는 뭐 올해 연준 금리 안 올리겠네라는 쪽으로 무게가 좀 확 가는 분위기였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상황으로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 이러면은 케빈 워시도 버티기 쉽지 않을 수 있겠네라는 생각적으로 또 다시 이렇게 참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기는 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연준의 움직임이 그러면 시장에서 다시 부담이 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또 없겠네요. 네, 유가가 계속 이렇게 괴롭히면 뭐 지금 5년째 2%의 소비자 물가 연준이 목표하는 네. 2% 물가를 뭐 지금 1%포인트 이상 지금 그렇죠. 물가가 지금 웃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난 빌 더들리 전 연준 위원이 얘기했나요? 지금 연준의 권위가 5년째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는 게 5년 때 타겟하고 우리가 2%까지는 잡을 거야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뭐 못 잡으니까. 뒷전이고 예, 못 잡으니까. 지금 뭐 거의 못 잡는 건지 안 네. 잡는 건지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누가 연준을 믿겠냐라는 것이 그렇죠. 가장 큰 부담인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준이 지금 가능하면 안 올리겠죠. 가능하면 이제 지금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실질 소비 지출, 그러니까 물가를 제외한 실제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기 줄어드는 때문에 거예요. 그렇죠. 소득도 줄고 네. 소비 지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기 둔화로 가는 그런 길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올해 지금 금리를 인상하면 이게 내년에 영향을 줄 텐데 예. 지금 고물가가 계속될 경우에 연준은 월시 의장은 가능한 한 금리를 동결하기 원할 거고요. 네. 그래서 연준 의장의 지금 작전은 제가 볼 때는 아마 베센트 재무장관과 조금 여러 가지 합의가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들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그 스프레드 플래트닝 전략. 그러니까 단기 금리를 올리고 네. 장기 금리를 고정시키면 네. 그러면 마진율이 축소돼서 은행 대출이 줄거든요. 은행 대출이 줄면 금리를 인상한 효과가 그대로 금리를 인상 안 해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장기 금리는 안 오르냐? 장기 금리는 우리 연준은 정치적 압박에 그런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철저하게 그 물가를 지키겠다라는 선언을 계속 반복적으로 월시가 하잖아요. 지난번 상원 청문회에서도 했고 그 의미는 소위 채권 자경단, 채권을 막 팔아가지고 때려 팔려고 하는 세력들이 그래 연준 한번 조금 믿어보자 이러면서 채권을 던지지 않거든요. 그 물량을 줄이게 해서 나오는 거를. 그래서 조금 지켜보자. 아직은 좀 지켜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연준이 일단 인플레이션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하니 저 연준을 믿고 지켜보자라는 사이에 단기 금리는 올라가죠. 그렇죠. 금리를 올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은행 마진이 줄어서 조금 자연적으로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올린 효과를 은행 대출의 축소로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계산이 저는 깔려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긴 한데 어쨌든 미국 연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대한 금리를 올리지 않기 위해서 이런저런 쓸 수 있는 뭐 편법은 아니겠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을 할 거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고 그러면 정말 시장에는 굉장히 타격이 클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하니까요. AI 투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나마 좀 이게 유지가 되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어쨌든 최대한
붙잡아 놓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내리는 거는 사실은 어렵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내리긴 어렵죠. 지금 뭐 잠재 성장률 이상으로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요. 올해 아마도 한 2.3% 성장하면 잠재 성장률 1.8%보다 훨씬 웃도는 성장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내릴 여건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고용이 조금 둔화된다고 해도 뭐 실업자가 뭐 막 온 사방에 쏟아진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니고, 네. 그리고 뭐 소매 판매도 좀 6월달 이렇게 전월 대비 0.2%가 올랐는데 어쨌든 플러스고. 네. 네. 뭐 변동성 큰 통제그룹 빼면 플러스 0.5인데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올해 GDP가 한 2.3%에 부합되는 수치거든요. 한 그러니까 달 지표지만. 이를테면 우리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지난번에도. 저 미국 소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를 넘어가면 소비가 위축되는 신호여서 그게 뭐 선거 때마다 항상 변수 등등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건데, 지금 갤런당 4달러 수준에서 계속 뭐 조금 내려갔나요? 아니면 계속 그 이상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고 올라가는 있는 거죠. 네. 다시 이렇게 유가 오르면 네. 또 오를 텐데. 네. 근데 미국 소비가 이게 양극화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일단은 뭐 지금 이래저래 조금 그 버퍼가 있다고 봐야죠. 당장 영향을 근데 고유가가 계속되면 결국에는 한두 분기 지나면 말씀하셨던 소비 위축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소비가 위축이 돼서 만약에 경기가 조금 안 좋은 쪽으로 간다고 그러면은 이제는 또 금리 인상 관련된 또 명분이 또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금리 인하. 금리 인하의 명분이 또 만들어지는 거 네, 아닙니까? 네. 근데 시장은 반기지 않겠죠. 뭐. 그렇죠. 네. 그런 식의 금리 인하는. 맞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 금리 얘기를 좀 계속 하고 왔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금리 얘기를 좀 하고, 우리는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렸고, 분위기는 신현수 총재의 멘트의 분위기는 뭐 앞으로도 뭐 몇 번을 더 올릴 수 있다라는 여지를 좀 뉘앙스를 좀 남겼는데요. 근데 우리는 좀 미국이랑은 좀 분위기가 좀 다르다고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물가가 폭등했죠. 네, 일단. 환율도 그렇고 유가도 그렇고 지금 뭐 보통 2.5% 정도가 뭐 작년 재작년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치 익은 물가 지표인데 올해 5월달에 3.1%, 예, 지난달에 두달 연속. 3.2%. 3%대 물가는 뭐 한국은행으로서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맞습니다. 그런 네. 상황이고, 네. 만약에 유류 통제가 없었다면 휘발유 가격 맞아요. 제한이 없었다면 3.6%고요. 맞아요. 네. 우리나라는 또 물가에 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등가 임대료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전세 렌트만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우리나라 물가는 그 본질보다는 지금 낮게 훨씬 평가됐다. 낮게. 네. 네. 주택 시장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지금 통화 정책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PCE 가격 지수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걔네들은 거기에 임대료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중앙은행 금리를 올리면 주택 시장이 바로 영향을 그런 받는데 거죠. 우리는 조금 덜 받죠. 그런 거죠. 네. 이거 사실 그거 다 좀 판을 바꿔야 되는데 참 그것도 안 고치는 거 보면은 약간 좀 의도성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뭐 한국은행이 좀 더 금리를 한두 차례 올릴 가능성은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한두 차례 금리를 더 올린다라고 했을 때 이제 지난번에 신현 총재도 했던 얘기가 이 정도 금리 올려서는 우리가 견딜 만하다. 펀더멘탈이 뭐 수출도 좋고 괜찮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 보니까 그날 금리를 올리는 날 보니까 그날 국고채 3년물 금리가 2.75%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서 2.75%가 된 거잖아요. 네. 그거보다 100bp 이상 높더라고. 2.8%인가 제가 그날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 시장은 그만큼 더 올릴 거라고, 한 100bp 가까이 더 올릴 수 있다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10년물도 높지만 3년물도 지금 뭐 3.8, 뭐 예. 9 이 정도. 3.8 정도, 네. 예, 3.8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한 두세 번 올리는 거는 지금 프라이싱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사실은 근데 올해 경제 성장률 3%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반도체 빼면 어떨까 그렇죠. 이제 생각하면, 그렇죠. 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제 반도체가 뭐 선전을 하겠지만 그래도 올해 전체 매크로에 대한 기여도보다는 조금 낮아진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사실은 통화 정책의 조금 노이즈죠. 그렇죠. 사실은 그걸 제외하고 봐야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주식 시장의 금리 인상은 우리나라에 그렇게 큰 부담은 적게 되는 편입니다. 미국보다는. 네, 미국보다는 적게 되는 이유가
왜냐하면 환율 방어를 해서 맞아요. 오히려 네. 외국인들의 수급을 이끌어낼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네. 한국은행 금리 네. 올리네.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원달러 더 뭐 이렇게 올라가진 않겠구나. 네. 안정되겠구나. 이런 그 안도감만 줘도 좀 머뭇거리던 환율 때문에 네. 머뭇거리던 외국인 수급이 개선될 수가 있다는 네. 부분이고 또 통상 그 원화 약세 국면에서는 대기업이 수출 대기업이 그 원화 환산 이익이 커지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수출도 잘 되고 지금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원화 환산 이익도 커진 상태에서 지금 금리를 뭐 올려도 지금 아랫단 K자 경기의 뭐 자영업자, 중소기업, 영세기업들이 문제지 대기업들은 사실은 그렇죠. 뭐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돈을 얼마나 벌고 있습니까? 그렇죠. 통장에 뭐 돈이 그냥 넘쳐나는데 돈 케어죠. 네. 그래서 사실은 K자 경기가 더 심화되는 금리를 올리면 올릴수록 하지만 마켓 입장에서는 환율을 방어하기 때문에 증시에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저도 좀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이제 미국이랑 같이 생각을 하니까 미국이 금리 올리면 시장이 난리가 나는 걸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도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마치 2022년이었나요? 그때 미국 연준이 금리를 갑자기 확 올리면서 시장이 확 꺾였던 것처럼 뭐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가뜩이나 좀 상황도 안 좋은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분명히 없다. 급하게만 안 올리면 그렇습니다. 뭐 그건 또 중앙은행도 잘 알 테니까. 네. 네, 오늘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 시장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